예, 요즘 정치권 이슈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 만드는 분들도 굉장히 바쁜데 하루가 멀다고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또 주요 현안을 이분과 나눠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진 교수님과 안녕하세요. 윤석열 교수님 안녕하세요. 모십시오. 자, 일단 첫 질문은 오늘 최대 이슈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 실질 심사인데 일단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 영상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우선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섭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민주당 측 인사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진술 번복 요청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예,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 출석하는 장면을 들으셨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제1야당 대표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 장면. 원래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발단부터 봤을 때 적용되는 혐의들이 사실 새로운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을 하면서 했던 일들이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꽤 재판이 길어질 거고요. 법리 다툼이 치열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최대한 법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가지고 불구속 재판을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다 이제 드러난 것처럼 여러 가지 인멸 시도라든지 증거인멸 시도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 저희 당의 뭐 이쪽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라 하면은 김웅 의원이 오늘 낸 의견이 있던데요. 예. 상당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우세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주요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또 위증교사 부분을 또 검찰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 부분이 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에 소위 말하는 뭐 백현동인이 뭐 대장동인 예전에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파생되는 것들, 성남 FC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대북 송금 이런 것까지 이런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제가 봤을 때 1심까지 몇 년이 걸리는 재판일 수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영장 발부하는 판사도 쉽게 혐의에 대해 속단하지 못할 상황이지만은 적어도 이런 것들을 대하는 그 민주당의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의원들에게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결국에는 부결을 촉구했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황상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아하, 예, 오히려 그리고 판사가 보고 좋지 않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리고 단식이란 행위 자체가 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이거 자체를 이제 도주의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이 이제 법조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쩜 그 죄 자체보다도 아니면 적용되는 혐의 자체보다도 아하. 대응에 있어가지고 좀 미스테리한 움직임 보였다. 예, 그래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가능성이 보시는 높다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요, 뭐 일단 범죄 사실이 중대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비리거든요. 4,300억에서 몇백억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인섭 씨 같은 게 70억을 받은 게 이제 밝혀진 상태고 예. 이거 범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명도 상당히 됐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하고 핵심 몇 사람만 입을 안 벌리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 아구가 다 맞춰졌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뭐냐면 도주 우려 아까 그 사실은 그 단식하는 게 일종의 도주일 수도 있고 오늘 지팡이 짚었잖아요. 근데 저것도 예. 우리 많이 보던 거거든요. 옛날에는 들것 아니면 휠체어 아니면 이번에 이제 지팡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이제 등장한 거고요. 거기다 휘청하는 세리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저기 하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 우려인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너무나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은 위증을 교사하는 음성이 본인의 음성이 지금 녹음되어 있고 그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저 이화영 전 부지사 찾아가 가지고 거기 부인하고 또 누굽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갔는데 예. 그때 거기서 이제 위에서 시킨 것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에게 탄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주문했다라는 그것도 있고요.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정황들이 있어가지고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 소장님 짧게 코멘트해 주시면. 예, 428억 저수지, 그 다음에 백현동 같은 경우 100억 하나도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검찰이 1,600페이지의 문서와 4시간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고 하는 예. 거잖아요. 한 방에 없다는 다른 한 방이 표현이죠. 없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소장님은 어떤 영장 발부 가능성은 그래도 반반 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세리머니라는 부분은 동의는 뭐 전혀 되지 않는데 이제 위증교사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나올 것인데 이재명 예. 대표의 말처럼 그 부분이 설득이었는지 아니면 위증교사였는지 뭐 판사가 들으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서요. 예. 뭐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몰랐다고 했는데 또 알았거든요. 뭐 선거 사무실까지 차려주고 뭐 이런 건데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판사에게는 그렇죠. 주요 판사에게 판단 보이는 거고 근거가 될 그다음에 것이다. 뭘 했냐면 또 90만 명 뭐 청원 이거 했잖아요. 탄원서.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자, 이준석 대표님, 자, 심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과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우선 혐의가 만약에 제대로 소명되지 않아서 아까 김성훈 시장 말씀하시는 예, 방향대로 간다면은 그래서 발부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검찰이 검찰과 한동훈 장관 둘 다 타격입니다. 아, 예, 만약에 안 이거는 될 바로 경우에. 민주당에서 장관 탄핵 들어갈 거고요. 아하. 예, 그렇게 될 건데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아하.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결말이 하나 있을 것이고 예. 여러모로 이제 혐의는 입증이 되었으나 음. 이재명 대표가 가진 사회적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불구속 상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법원의 판단이면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약간 찝찝한 결말입니다. 범죄의 혐의는 소명이 되나? 영장 자체는 기각됐으나 기각. 법원이 보기에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건 정치적으로 활동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고 소위 말하는 이재명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좀 민주당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그 외에 이제 뭐 구속이 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민망하네요. 야당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정치법으로서 탄압받아가지고 뭔가 옥고를 치르고 이런 것들은 익히 우리가 봐왔던 임조화의 과정이었지만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행정 중에 있었던 일들이라 하더라도 예. 결국에는 뭐 민주적인 뭐 이런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라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본인 개인 비리처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저는 뭐 옥중공천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전혀 그건 실현 가능성이 없고요. 그 대표님이 이제 SNS에 그게 이제 모든 공천관리위원과 최고위원이 함께 구치소에 모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도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많이 도는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옥중공천 하셨는데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옥중공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쌓아 올리는 겁니다. 아하. 김대중 대통령도 하셨는데 왜 이재명 대표 못하냐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뿌리고 다니거든요. 예. 그런 일이 발생이 어려운 게 뭐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해외에도 도피해 계시고 또 그다음에 뭐 한국에도 있으면서 여러 고생을 치르시면서 정치 활동 해오신 건 맞지만은 예. 공천이란 건 생각보다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누가 말하기로는 뭐 친명계에서 공천을 해오면 와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게 아닙니다. 아하. 의결이 무수히 필요하고요. 의결이라고 하는 건 회의체에 출석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협의나 아니면은 합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조소적으로 약간 표현한 게 정말 하고 싶으면은 최고위원과 공관위원 전원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서울구치소에 다 모여가지고 구속될 경우에 예, 그렇게 옥중공천 해가지고 서로 한다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진행하면 가능하다 옥중공천이. 예. 근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렇군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예.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구속이 될 경우에 이제 비명계 인터뷰 가결표를 던진 분들에 대한 화살과 비난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내에 좀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표님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정치에 있는 계파라고 하는 것들이 계파. 예를 들어 지금 뭐 윤핵관이라 하는 계파도 그렇고 아니면 친명이라는 계파들이 그렇게 이분들과 각각의 지도자들이 동지적 관계를 맺을 만큼 긴밀하게 이어져온 관계인가. 예를 들어 역경과 고난을 함께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함께하겠다 이런 사람들일까에 대해서 예. 저는 굉장히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당신께서도 불안하실 거예요. 난영 총선에 만약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먼저 윤핵관 쪽에서 나한테 칼을 들이댈 수 있다. 그 유명한 삼성간호의 전설 아닙니까? 왜 남한테만 그러고 나한테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개파의 수장처럼 있으면서도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진 정치적인 어떤 뭐 동지들이라기보다는 대표 자리이기 때문에 옆에 붙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예를 들어 구속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통신 상태가 두절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사람이 많이 남지 않을 것이다. 친명은 와해 수순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친박이나 이런 계파들에 비해 가지고 친명계라고 하는 곳의 결속력 또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곳의 결속력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자마자 바로 어떻게 된다요? 친박이라는 곳이. 저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계파로서 그렇게 강한 힘이 계속 그 존재할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번에 당 대표가 될 때 이제 77% 역대 어느 민주당 대표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된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원래 대선 지고 나가지고 대표 나오는 게
관리에 맞지 않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보편화됐냐면요. 예. 예전에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선 후보가 진 다음에 이제 대표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런 게 좋은 것 같지만은 뒤집어 말하면 패배 이후에 수습해야 되는 단계에서 똑같은 간판이 나와가지고 나 아쉽게 졌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예. 당연히 대선 때 모든 당원들이 열광해가지고 나 이재명 했던 그 기운이 있으니까 가서 높은 득표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당을 맡아서 운영한 뒤에 음. 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민주당의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금 강한 팬덤을 보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세력이 만약에 구속될 경우에 등장할까요? 친문 혹은 이낙연 전 대표를 위시한 NY계? 저는 그 중간 관리자가 누군지는 상관없고요. 예.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친명계에서 만약에 뭐 누가 사납게 나온다. 예. 예를 들어 지금 뭐 정청래 정청래 최고위원도 말씀이 최고위원. 지금 강한데 강하죠. 그럼 이 사람을 온순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뭐 이런저런 케어하는 모습이 찍힌 것. 예. 이 사진이 저는 상당히 기획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그런데 민주당에는 다행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싸우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의 원로로서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면은 정리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뭐 정청래 의원 너무 그렇게 싸납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는 대동단결해가지고 가야 될 때입니다. 원팀이 돼야 이래버리면 된다. 거기다 대놓고 만약 정청래 의원이 언제적 문재인이야 꺼져 이렇게 했으면은요 저는 이거는 정청래 의원도 그런 거 못해요. 아무리 그분이 세다 하더라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역할을 맡을지는 저는 전혀 민주당 상황에 약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겠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이다. 아하, 문재인 일단 대통령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 대표의 이재명의 법적 지위를 흔들 수 있는 건 구속 여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 세 가지인데요. 비대위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발짝 물러서서 지난번에 문재인, 김종인 조의 그런 비대위로 가는 경우,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는 경우, 예. 이재명 지도부가 사퇴하고 전당대회로 가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고요. 어디를 정하든 이재명 대표가 정할 나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건 하나 하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고려했을 때 이 당의 원로라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대표 이게 두 분이 현재로서는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발휘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서 당이 위중한 사태가 벌어지면 이런 분들이 의견들을 모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님과 김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아마 대표로서 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할 거고 저는 이재명이 개인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그의 동지들은 가치관으로 뭉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이해관계로 뭉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재명이 자기 지지자를 규합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권을 나눠줘요. 그다음에 그 검은 행위에 같이 공범을 만들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는 끈끈한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이제 당내 해결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아무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힘을 빙자해서 자기들이 당내 해결물을 유지하는 데 써먹으려고 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걸 바랄 겁니다. 그래서 총선을 갖다가 끝까지 이재명 대표 책임하에 치르겠다.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런 가운데서 아무래도 이제 비명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 점은 좀 제가 반박을 살짝 해야 되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가까운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 정무조정실장의 김영진 의원,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 그다음에 조성식 사무총장, 정청래 최고위원 정도가 가장 가깝고 지금 긴밀하게 상의하는 사이라고 보는데 이들 중 단 한 명도 이재명 대표와 금전 관계로 얽혀서 검은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글쎄 진 작가님이 누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제로 이 사람들이 측근입니다. 뭐 진 교수님의 분석이 아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꼭 당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당 그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용했던 사람들 있잖아. 정진상이라든지 유동규라든지 김용이라든지 유동규가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 무슨 힘을 발휘한다고 갑자기 유동규 아니 얘기하십니까? 유동규가 아니라 예컨대 김용이라든지 정진상이라든지 김용도 마찬가지고요. 핵심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핵심이고. 그건 이재명 대표랑 상의를 아니,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의 힘을 발휘할 수는 아니 없죠. 예를 들어 옛날 뭐, 정진상인가 부인 저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러니까 화환을 몇십 개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도대체 이 이준석 사람이 대표를 누구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오늘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있었는데 이 과정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저는 뭐 친명계다. 원내대표는 원래 모든 분석이 의미 없는 선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게 반장 선거기 때문에 반장 선거다. 그때 얼마나 고도의 정치적인 고민들이 있었는지 저도 이제 사후에 보면서 이제 그냥 평가하는 정도인데
저는 뭐 홍기표 의원님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한 2, 3일 전에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그 의미보다도 저는 아까 김성애 소장이 말씀하신 세 가지의 시나리오, 비대위,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 그리고 전당대회 이거에서 각자 민주당 내 주자들이 이미 셈법이 달라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역설적으로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가장 이 달려나가고 싶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옥중공천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옥중공천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옥중 진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처럼 해가지고 누구에게 소구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당원들에게 나는 끝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 지금 이력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빨리 전당대회 하자. 그러니까 아하. 이런 분들이 지금 이미 선거운동 들어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속이 탈 거예요. 니들이 그런 거 나 죽이는 거야 이런 게 하는데 밖에서는 자기를 위하는 거라 당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고 비대위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땐 권위가 약하다고 보는 게 예. 비대위 시나리오였을 때 그분이 공천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막상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거는 선출된 민주적인 권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예. 아니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파격적인 공천해야 돼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김종인이 대선 주자 문재인의 협조하에 세게 이제 컨셉 공천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라 해도 이제 전직 대통령인데 그런 컨셉까지 비대위원장에게 잡아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당대회 모델로 아주 세게 미는 쪽이 한쪽 있을 거고요. 원내대표 대행 체제를 가져가자는 얘기가 굉장히 깊어지는데 비대위원장 자리로.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공천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결국 전당대회 쪽은 좀 힘이 실릴 것이고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척 센 발언 많이 하시고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당원들을 그대로 승계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게 아하. 비대위가 그런 컨셉 비대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른바 통합형 쉽게 말해 친명 비명하고 우리 나눠 먹자고 사이좋게 그런 비대위로 가자라는 게 아마 비명계 사람들의 생각일 의견이지 거예요 않을까? 아마. 그리고 그게 정치적 목표일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의 얘기가 살살 나오면서 박지원 전 원장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일까요? 저는 결국에는 거기 있어서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합형, 통합형 비대위라고 한다 그러면은 공천 자체는 되게 재미없어질 수 있어요. 그냥 전 지역 경선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현역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각자 현역들은 기득권을 지킬 수 있고 비명 친명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지금까지 그러면은 뭐 대선 때 기여했던 사람이나 이런 블록에서는 저 자리 빼야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냐서 또 반발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뭐 그냥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저 이렇게 뭐 박지원 원장은 정무적으로는 그런 걸 잘 해내실 수 있는 그런 경륜이 있는 분이지만은 과연 그럼 양쪽에서 이분을 추대할 만한 동력이 있을까? 비명계든 친명계든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 전 화합 공천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혁신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당에서 새로 뽑고 싶은 신진 인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을 배치하려면 현재 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중진 의원들을 수도권으로 옮길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혁신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될 거라서 민주당이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그냥 이대로 공천이라고 결정해서 선거를 지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너무 이거는 또 딴 문제 섞이는 것 같긴 하지만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래서 각 당의 공천 컨셉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이번에 아까 말했듯이 웬만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만약 진짜 15% 이상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온다. 예.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도 이길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혁신보다는 안정형으로 가겠다라는 취지로 갈 것이고 민주당이 그렇죠.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를 봐야 될 것이다. 아하 그렇군요. 강석. 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거취 문제가 국민의힘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일테면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사라지면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큰 악재다 이런 해석도 하기도 하던데 대표님께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만약 구속될 경우에 국민의힘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저는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개항 나가고 제가 당 대표였으니까 선거에서 거의 맞대결 비슷하게 아하. 겪어본 경험이 있는데 예. 선거 지휘자로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까지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화합형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아하. 그래서 민주당이? 그랬을 때 오히려 예. 민주당이 공천 갈등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게 반대로 지금 이제 벌써 무슨 용산에서 30명 명단을 내려보낸다 하는 국민의힘과 대비되어 가지고 희한하게도 여당이 그런 거 정리 잘할 것 같은데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여당이 오히려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때 선거를 졌어요. 아, 그랬나요? 보통 우리 생각하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불출마하면은 나중에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자리를 챙겨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천 갈등이 적다라 알려져 있지만은 오늘 중앙일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사실 유승민 의원 공천 주지 말라는 얘기 안 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데 배신의 정치란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약간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상하게 여당이 그런 거 정리 잘 못합니다. 지금 보수 여당이. 그래서 저는 공천 갈등의 가능성이 여당이 더 높아질 것이다. 아, 그러면. 민주당보다 예.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어려운 결과를 할 것이다. 예. 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배신자 얘기 나오고 색출해야 된다 얘기 나오는데 원내대표가 뽑혔으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은 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색출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 이제부터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 당선돼가지고 당선 아하. 소감으로. 이거 뭐 한심한 거죠 정말. 그걸 어떻게 색출해냅니까? 색출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색출을 한다라고 홍익표 의원이 말한 바가 없는데 정확한 워딩을 제가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불가능한 얘기인 것 당에 같은데.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된다. 그걸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처벌을 하려면 일단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통 색출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처벌하는 걸 보통 처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천 안 주는 걸 보통 정적 생명을 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갖다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왜냐 이분이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 이걸 가지고 지금 당선이 됐거든요. 일단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홍익표 의원이 당선된 것도 아니고 당내에서 표가 흩어진 이 결승전에서 흩어지는 과정을 놓고 보면 오히려 비명계에서도 홍익표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처단 색출 이거는 지금 홍익표 의원의 당선 목적하고는 좀 다르게 보여서 그건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내일 더 얘기하겠습니다. 양다리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3명의 후보 모두가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 공약으로 된 거니까 그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아니 그나마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는 걸 양다리라고 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당연히 다 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도 지키고 당내 화합도 도모하는 걸 양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배신자 처벌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부터 검토해 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논의 오늘. 정도는 할 수 근데 있다. 이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정치 대표님.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가졌을 때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까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을 위해 가지고 그 너도 맞고 황희정승식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 이 사안은 옳고 그름이 명확해요. 아하. 저는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으로 가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부로 색출이니 뭐니 하는 건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원내 지도부를 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래도 고민을 저래도 해보겠다. 있고 이런 거잖아요. 심지어 색출하자는 사람들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 또한 전당대회용 멘트를 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미 없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당의 최고 지도자가 원내대표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끊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 옛날에 당대표 할 때 보면요. 부정선거라고 하는 사람들 수적으로 훨씬 많죠. 보수 쪽에서 우르르 예. 다니면서 부정선거라고 말해. 네가 대표니까 말해. 부정선거 맞잖아. 이렇게 하면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제발 가시라고 해야 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대표를 합시고 그래 네 말도 맞고 여기도 맞고 보수가 그러다 망했거든요. 홍익표 의원이 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관련돼서 민주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말하는 정도를 그 밑에 봐 어디까지가 뭔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통합과 원칙에 대한 정당으로 숙고하고 빠르신 내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통합과 원칙 있는 정당으로 근데 저걸로 숙고한다. 숙청까지 연결하신 건 내가 보기엔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죠.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지금. 표현을 바꿨을 뿐이지 그걸 안 하겠다는 게 궁예도 아니라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관심법으로 너무 멀리 가시지 않습니까? 정치적 적절하게만 책임을 져야 할 가주시죠. 부분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의원이 자기 견해를 갖다 표명했거든요. 헌법기관으로서 예. 자기 견해를 표명했고 그게 알겠습니다. 당론에 위배된 것도 아닌데 쳐야 할 정치적 책임이 뭐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논의 저희가 너무 세게 안 갔으면 좋겠는 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의 예측만 할게요. 예. 이재명 대표 만약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구속되면 비명계는 그 친명계는 눈 녹듯이 사라질 겁니다. 아하 네. 구속되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예, 예. 네, 박정희 한판 승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